어서 오세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주와 장수 사이 험한 산길,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그때 검은 그림자 5개가 사방에서 튀어나와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자객들은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칼을 빼어 들었고 그 중 우두머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강명길, 내 놈이 전라도를 돌아다니며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우리는 다 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칼날이 번쩍이며 강명길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들었고 바로 그 순간 한 사내가 번개처럼 달려가 몸으로 주인을 밀쳐냈습니다. 칼날이 사내의 왼쪽 어깨를 깊이 파고들었고 뜨거운 피가 쏟아져 나왔으나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노비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피를 흘리며 땅에 떨어진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어 자객의 머리를 내리쳤고 자객이 쓰러지자 나머지는 주춤했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돌쇠는 왜 이곳에서 칼을 맞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1784년 봄, 전라도 전주 외곽 초가집 마당에서 이한철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증조부가 병조판서를 지낸 명문가였으나 대대로 과거에 낙방하며 집안은 기울었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돌쇠 가족이 일구는 작은 밭대기 하나뿐이었으나 그마저도 3년 전 박재학이란 토우에게 빼앗긴 뒤였습니다. 이한철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빚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 박재학에게 100냥을 빌릴 때만 해도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150냥이 되어 있었고 토지는 이미 담보로 빼앗겼으며 남은 건 노비 돌쇠뿐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돌쇠는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근육이 불끈거렸으며 왼쪽 어깨에는 어릴 적 호랑이에게 물렸다가 살아난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이한철은 돌쇠를 바라보며 19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을 때 26살이던 자신이 창을 들고 달려가 호랑이를 쫓아낸 일. 그날 이후 돌쇠는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우며 충성을 다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한철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이리 좀 오너라.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이한철은 떨리는 손으로 빈 문서를 내밀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팔아야겠다. 박재학 그놈이 내일까지 150냥을 갚지 못하면 너희 가족을 모두 끌고 가겠다고 했다. 내가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구나. 이한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돌쇠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담담했고 입가에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번졌으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19년 전 나리께서 이 목숨을 구해주셨을 때부터 이 몸은 나리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부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한철은 고개를 떨구고 목 놓아 울었고 돌쇠는 묵묵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와 어린 딸을 불렀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는지 눈물을 흘렸고 5살 난 딸 복순이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어디 가요? 라고 물었으나 돌쇠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주 노비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팔려 나온 노비들은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은 노비들의 일을 살피고 팔다리를 주물러 보며 값을 매겼으며 곳곳에서 흥정하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에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이한철과 아내 그리고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상인들이 지나가며 돌쇠를 훑어보았으나 나이가 너무 많다. 흉터가 있어 보기 흉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이한철은 애타는 마음에 이 사람은 힘이 장사이고 성실합니다. 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수수한 상인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얼굴은 평범했으나 눈빛만은 예리하고 깊었으며 그는 돌쇠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요? 이한철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백냥입니다. 이 사람은 힘도 세고 성실하며 한 번도 주인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강명길은 돌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고 돌쇠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명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은자를 꺼내 이한철에게 건넸습니다. 백냥, 여기 있소. 이 사람을 데려가겠소. 이한철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아 쥐었고 돌쇠는 아내와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못했고 복순이는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으나 돌쇠는 아이를 떼어내며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오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강명길은 돌쇠를 데리고 시장을 빠져나갔고 돌쇠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한철은 백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백냥으로는 빚 150냥 중 100냥밖에 갚을 수 없었고 나머지 50냥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나머지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한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비시장을 빠져나온 강명길은 돌쇠를 데리고 전주 성안의 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관 마당에는 곡식 가마니가 가득 실린 수레가 놓여 있었고 강명길은 돌쇠를 돌아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곡식 장사를 하며 전라도 각지를 돌아다닌다. 너는 짐을 나르고 수레를 몰며 나를 따라다니면 된다. 알아듣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예, 주인 나리 하고 대답했고 그날부터 강명길을 따라다니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명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마을로 향했고 돌쇠는 무거운 곡식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뒤를 따랐으며 해가 질 무렵이면 주막이나 여관의 여장을 풀고는 밥을 짓고 강명길의 옷을 빨았습니다. 돌쇠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강명길이 시키지 않은 일도 미리 알아서 했으며 밤이 깊도록 주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방 안을 정돈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강명길이 보통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곡식 장사라면 장터에서 흥정을 하고 값을 깎으며 시끄럽게 떠들어야 하는데 강명길은 곡식을 파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사정을 묻는 일이 더 많았으며 밤이면 방 안에서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가 방문 밖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안에서 강명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제학, 토지 강탈 무고한 백성을 노비로. 하는 말들이었는데 돌쇠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강명길과 돌쇠는 남원 근처 작은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 안은 장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고 술에 취한 사내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거나 주사를 부리고 있었으며 강명길은 구석 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조용히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막 마당에서 수레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덩치 큰 사내 셋이 강명길을 에워싸고 시비를 걸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강명길의 옷깃을 잡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굴러온 상놈인데 감히 우리 박나리를 욕보이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어디 내 놈의 주둥이를 찢어놔야겠어. 강명길은 침착하게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취객들은 주먹을 휘두르려 했고 바로 그 순간 돌쇠가 달려가 강명길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돌쇠는 팔을 벌려 강명길을 가리고 취객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나리께 손대는 자는 먼저 이 몸을 넘어야 할 것이오. 취객들은 돌쇠의 건장한 체구와 단호한 눈빛을 보고 주춤했으나 술기운에 다시 달려들려 했고 그때 주막 주인이 달려와 말렸으며 결국 취객들은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명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돌쇠는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주막을 나와 한참을 걸은 후 강명길은 걸음을 멈추고 돌쇠를 돌아보았으며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위해 그리 헌신하느냐? 나는 너를 산 지 보름밖에 안 됐고 너에게 잘해준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고 나를 지키려 하느냐?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노비의 몸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노비의 도리이고 주인을 지키는 것이 노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강명길은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고 비굴함도 없었으며 오직 담담한 성실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길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참으로 드문 사람이로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강명길은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었고 돌쇠는 방문 밖에서 자리를 폈습니다. 돌쇠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와 딸을 떠올렸으나 이내 눈을 감으며 조금만 더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강명길과 돌쇠는 전라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명길은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기록했으며 돌쇠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명길이 장부를 덮으며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일부터 우리는 험한 길을 갈 것이다 각오해라. 하고 말했고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주인 나리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험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의 목숨이 주인을 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 뒤 강명길과 돌쇠는 무주와 장수 사이의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으나 마을까지는 아직 10리가 남았고 강명길은 서두르는 기색이었으며 돌쇠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주위를 경계하며 걸었으나 강명길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앞쪽 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멈춰섰고 강명길도 걸음을 멈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은 그림자 5개가 사방에서 튀어나와 두 사람을 에워쌌으며 그들은 모두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칼을 빼어든 자객들이었습니다. 자객 우두머리가 강명길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명길, 내 놈이 전라도를 돌아다니며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강명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제하기 보낸 자들이로구나. 그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자객들은 일제히 칼을 치켜들고 달려들었고 강명길은 옆으로 피하려 했으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으며 바로 그 순간 자객 하나가 강명길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강명길에게 닿기 직전 돌쇠가 번개처럼 달려가 몸으로 강명길을 밀쳐냈고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칼날이 돌쇠의 왼쪽 어깨를 깊이 파고들었고 뜨거운 피가 쏟아져 나왔으나 돌쇠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쇠는 피를 흘리며 땅에 떨어진 굵은 나무 몽둥이를 재빨리 집어들어 앞에 선 자객의 머리를 내리쳤고 자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으며 나머지 자객들은 돌쇠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돌쇠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시 한 명의 다리를 내리쳤고 그 자객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으며 우두머리는 저놈이 미쳤다. 일단 물러서라. 고 외치며 나머지 자객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몽둥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고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려 옷을 적셨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으나 강명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주인나리,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강명길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다가가 돌쇠를 부축했고 너는 왜?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으며 돌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저들이 다시 올 것이다. 버틸 수 있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주인 나리 하고 대답했고 강명길은 돌쇠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산길을 벗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시진을 걷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고 강명길은 돌쇠를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위에 기대 앉혔으며 품에서 헝겊을 꺼내 돌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피는 여전히 흘렀고 돌쇠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으나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명길은 헝겊을 꽉 동여매고 나서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나를 버리고 숲속으로 도망갔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고 아무도 너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느냐?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 나리,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노비의 몸이지만 도리를 저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강명길은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거짓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으며 오직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도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사실 상인이 아니다. 강명길은 말을 멈추고 품을 더듬었으나 이내 손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오늘 구한 것은 단순한 상인의 목숨이 아니다. 그것만은 알아두어라. 그리고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동굴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으며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쇠는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아내와 딸을 떠올렸고 조금만 더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강명길은 돌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구해 주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돌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걸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강명길은 돌쇠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와 전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약방에 들러 돌쇠의 상처를 다시 치료하고 약을 발랐으며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돌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주 성안에 들어서자 강명길은 곧장 관아로 향했고 돌쇠는 의아해하며 주인 나리, 관아에는 무슨 일로? 라고 묻다가 입을 다물었으며 강명길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관아 안에서는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으며 강명길이 대문을 들어서자 문지기가 막아섰으나 강명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고 문지기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어서 들어가십시오. 돌쇠는 강명길이 꺼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용 문양이 새겨진 은빛 마패였고 그 위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돌쇠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자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비대한 몸집의 박재학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며 그는 강명길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전라도를 돌아다니며 지새끼처럼 숨어다니던 상놈이 아니냐? 내 놈이 감히 이 관아에 들어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강명길은 박재학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고 높이 치켜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강명길, 어명을 받들어 출두하노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무릎을 꿇어라. 순간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관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일제히 무릎을 꿇었으며 박재학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명길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관아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재학,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노라. 첫째,
백성들의 토지를 고리대금으로 강탈하고 빚 문서를 위조하여 무고한 양인을 노비로 만든 죄. 둘째, 관아와 결탁하여 세금을 착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죄. 셋째, 암행어사를 암살하려 자객을 보낸 영모죄. 박재학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니올시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외쳤으나 강명길은 차갑게 손을 들어 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며 내 놈이 협박하여 빼앗은 토지 문서들도 모두 압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놈의 전 재산은 몰수되고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는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내 놈은 도형 3년에 처하고 얼굴에 자자를 새겨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관군들이 달려들어 박재학을 결박했고 박재학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걸했으나 관군들은 그를 질질 끌고 나갔으며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명길은 돌쇠를 돌아보며 손짓했고 돌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으며 강명길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돌쇠는 나를 목숨 걸고 구했다. 자객의 칼을 온몸으로 막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주인을 버리지 않았으며 밤새 나를 지켜주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고 이 백성들의 억울함도 풀리지 못했을 것이다. 강명길은 품에서 또 다른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 들었고 그것은 임금의 어명이 담긴 전교였습니다. 임금께서 특별히 전교를 내리셨다. 노비 돌쇠는 충의로서 나라를 구한 공으로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 토지 신마지기와 은자 1000냥을 하사하노라.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으며 입술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명길은 돌쇠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리고 강명길은 관리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고 관리는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왔으며 강명길은 그것을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내 옛 주인 이한철의 빚 문서도 모두 무효 처리되었다. 박재학이 위조한 이자 조항들은 불법이며 원금 100냥은 이미 내가 팔린 돈으로 갚아졌으니 더 이상 빚은 없다. 그리고 박재학에게 빼앗긴 토지도 이한철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돌쇠는 두루마리를 받아 쥐고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었으며 강명길을 향해 절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강명길은 돌쇠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라니,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어서 가거라.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돌쇠는 1000냥이 든 보따리와 토지 문서를 받아 들고 관아를 빠져나갔고 발걸음은 점점 빨라져 뛰기 시작했으며 가슴 속에서는 19년 전 호랑이에게 물렸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뜨거움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고 존엄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전주 성밖 오리쯤 떨어진 곳,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고 그 집 앞으로는 신마지기의 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밭에서는 건장한 사내가 호미를 들고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1년 전 그 앙상했던 어깨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얼굴에는 자유인의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으며 밭을 일구며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호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자신의 땅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뿌듯함과 감사가 가득했으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내 이씨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고 이제 6살이 된 딸 복순이는 마당에서 깡충깡충 뛰어놀며 아버지, 배고파요. 라고 외쳤으며 돌쇠는 웃으며 그래, 아버지도 배고프다. 어서 들어가자꾸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돌쇠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노비 시장에서 헤어질 때만 해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이렇게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애써 참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돌쇠야 있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돌쇠는 황급히 일어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이한철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었으며 손에는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반갑게 맞이하며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했으나 이한철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날이라니, 이제 우리는 같은 양인이 아니냐. 그냥 편하게 부르거라. 돌쇠는 머쓱하게 웃으며 이한철을 안으로 안내했고 이한철은 마루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집이구나. 내 덕분에 우리 집안도 토지를 되찾고 빚에서 벗어났다. 정말 정말 고맙다. 돌쇠야.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19년 전 나리께서 저를 호랑이에게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야말로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보따리를 풀어 떡 한 시루를 꺼냈고 우리 집에서 방금 쪄온 것이니 식구들과 나눠 먹거라라고 말하며 건넸으며 돌쇠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한철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서며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앞으로도 자주 들르마라고 말했고 돌쇠는 대문까지 배웅하며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한철이 떠난 후 돌쇠는 다시 밭으로 나갔고 오후 내내 땅을 일구며 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 이장이 달려와 돌쇠, 전주 관하에서 편지가 왔다 라고 외쳤으며 돌쇠는 황급히 호미를 내려놓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는 강명길이 보낸 것이었고 돌쇠는 글을 읽지 못했으나 마을 훈장에게 부탁하여 읽어달라고 했으며 훈장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에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한양에 있으며 임금을 아련하고 전라도의 일을 보고하였다. 임금께서는 내 충의를 높이 사시며 다시 한번 치하하셨다. 내 덕을 잊지 않는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오거라. 내 친구 강명길. 돌쇠는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이한철이 가져온 떡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고 복순이가 아버지,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돌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돈을 모아 훈장님께 부탁해서 내게 글을 가르쳐 주마. 우리 집안은 이제 자유의 몸이고 너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단다. 복순이는 깡충 뛰며 좋아했고 아내 이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으며 돌쇠는 아내의 손을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돌쇠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자신은 백냥에 팔려 새 주인을 따라 전라도를 떠돌고 있었고 언제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매일 밤 절망과 그리움으로 잠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고 자신의 땅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었고 더 이상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100냥에 팔렸으나 1000냥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으며 강명길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날 밤 동굴에서 나눴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복순이가 아버지, 별이 예뻐요 라고 외쳤고 돌쇠는 딸을 불러 무릎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별은 빛을 잃지 않는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리를 잃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돌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초가집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으며 돌쇠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